네, 7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는지 네. 아직 살아있는지는 지나봐야지 하니까. 아, 진짜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진짜 이 악물고 출퇴근하는데 힘드네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도 계속되고 오늘도 좀 진짜 힘들었고.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오늘 질이 나쁜 시장. 아니 네, 아까 난 질이 나쁜 시장. 우리 1조 원대까지 선물 매도하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네. 그래 또 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맞습니다. 뭐예요? 이거 원인이 나왔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어제가 옵션 만기였고요. 어제 그런 부분 생각은 했었어요. 어제 사실 지수가 미국 시장 대비 사실 이번 주에 좀 잘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봤을 때 포지션만 봤을 때는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흘러가는 거나 지금 투자 심리로는 폭락이 나왔어도 한 번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약간 버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제 사실 버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은 그 물량을 청산하는 게 오늘 장중에 나왔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아침에 선물 매도가 거의 1조 가깝게 나왔던 걸로 제가 봤는데 당일치료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 나도 아까 그래가지고 우리 점심 방송 전에는 1조 매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죠. 5천억으로 예. 줄어들었더라고. 12시 반 정도 했을 때 1조까지는 안 갔었고 금액 기준으로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게 10시 이건 잘못 났습니다. 12시 반 정도였죠? 아니 더 그 전. 네, 그 전에 10시 한 11시 반? 맞습니다. 여기 1조 11시 딱 반. 10시 반. 10시 반. 네, 10시 이제 중국 시장 개장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1조 때까지 이거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이때 딱 피크였네요. 10시 21분이 딱 1조 금액으로 1조 딱 찍고 사실 아침부터 장 초반부터 한 30분 지났는데 한 7천억씩을 내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나올 게 나오는구나. 또는 어제 못 나왔던 물량들이 오늘 나오는 거 아니야. 어제 억지로 떠받쳤던 물량들이 선물로 떠받던 게 오늘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면 이걸 일부러 공포 심리 만들었다가 또 다시 환매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진짜 조금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맞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 지표 나오면서 사실 GDP 뭐 이런 거 별 좋지 않게 나왔지만 세부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조금 이제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이 전형적인 변동성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만 서두에 좀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지수는 뭐 플러스 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종가 기준으로 2,6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3,200억 매수고 하이닉스가 800억 정도 매수로 끝났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이닉스가 830억 오늘 순매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200억 순매수니까 두 개가 4,000억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현대차나 현대차 또 보면 그냥 별거 없었네요. 현대차도. 그러면 나머지 종목에서는 대부분 다 매도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세 개로 지수 받쳐놓고 종목들 패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왜 내 거 지수는 좋은데 내 건 안 올라라는 오늘 카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 주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거는 안 올라. 이런 식의 장을 몇 번 겪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떠나죠. 네, 나중에 뒷부분에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대중의 심리는 이미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지속되면 정말로 주식시장에는 어떤 퓨어한 수급들만 남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수급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결국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전쟁이 끝나서 또는 유가가 부러지든 또는 경기 사이클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든 그러면 분명 상승의 논리들이 또 탄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 그런 싹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전조 증상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3% 올랐는데 네. 지수가 0.37% 올랐다고 하면 네. 진짜 많이 판 거예요. 다른 그렇죠. 다른 걸 주식들은. 많이 판 거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원래 이 삼성전자 주주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네. 몇백만이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도. 안도. 괜히 오늘은 엄청 삼성전자 많이 한국을 하셨을 거예요. 대표하는 주식이니까 네. 안도 하셨을 겁니다. 계속 무너지고 5만 원대 깨지는 거 아니야까지 나오다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뭘까? 이게 정말 추세의 어떤 바닥 반전의 신호냐? 아니면 단순한 그 쇼커버일 네.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가서 이제 후행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요. 오늘 결국은 아까 9시 한 10시 전후로 해서 2,300포인트가 굉장히 엄청나게 공방전이었습니다. 2,300포인트를 두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2,300포인트를 두고 엄청나게 공방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코멘트들 있죠. 뭐 PBR이나 PR 지표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상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CPI가 이번 달이 고점이지 않겠느냐 하고 나온 좀 약간 달래기 코멘트들 이제 바로 이제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FOMC에서 금리 1% 금리 인상 확률이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0.75%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1%는 너무 시장에서 앞서간 예측이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사실 잠도 저 늦게 잤지만 잠 잘 때까지만 해도 사실 좀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 제가 잠을 자다 2번 깬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깨고 보고 좀 안도하고 다시 잤다가 한 번 또 깨고 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자겠네 하고 이제 일어나니까 새벽 5시 반이던데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안도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아직은 여전히 역배열상에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2,30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는 이유 불문하고 이게 쇼커버가 됐든 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면 쇼커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늘 곁가지로 이제 소부전 뭐 TSMC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하고 소부장 이런 부분들이 반등했다라는 거는 이제 희망의 끈을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참 네. 애널리스트 힘들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네. 거기도 보통 이제 후행적이다 후행적일 보니까 수밖에 없죠. 네. 원인 분석하면서 이제 또 목표 주가도 낮추고 했는데 네. 지금 오히려 그때가 보니까 저점이었던 저점이었죠. 거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 윈터 이즈 커밍 때하고 똑같은 게 그때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거기서 네. 가이던스를 그게 이제 반등의 네, 계기가 맞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똑같이 TSMC의 실적으로 이게 참 이러니까 자꾸 증권사 리포트를 정말 갈수록 이제 신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분들이 당연히 오차들이 있습니다. 오차들이 있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는 숫자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포트 참고해서 많이 보긴 하지만 거래량이라던가 이제 그럼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코스피가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을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제 고점대에서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다 주식을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이 꺾이는데 대신에 우리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도 이제 상호펀드들은 주식들 계속 비우는 경향이 계속 강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게 직업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제 사모펀드라고 보면 여기 보면 가장 고점을 찍었었던 2020년도부터 2021년부터는 이제 사모펀드들이 빨간색이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을 굉장히 좀 낮춰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계속 낮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평균치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요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기는 한데 위에서 먼저 주식을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먼저 고점을 예측해서 팔고 이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도 전망치들을 낮추는데 이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낮춰졌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낮춰지기 시작했잖아요.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을 예상대로 낮게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정도가 낮춰진 실적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에 나와서 이제 턴할 때 그때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초입인 것 같아요. 예, 기업의 눈높이들이 사실 작년에 2021년에서 2022년 전망을 할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 이상 봤었지만 이제는 60조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수정 비율이 계속 한 6월 말까지만 해도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종목별로 다 상향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상향을 꺾는 움직임들이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LNF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되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이번 뭐 환율 효과 때문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상세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낮추는 시점들이 좀 이어지고 실제로 실적을 좀 낮게 나는 그러니까 낮은 눈높이에 낮은 실적치를 내는 과정들이 겹쳐지는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다른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의 주도주와는 분명히 다른 주도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네,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 그 집중된 외국인들의 매수, 네. 뭐 어제도 뭐 좀 매수했잖아요. 네. 그 전체 코스피 지수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환호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하면 오늘 종가나 또는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조금 더 슈팅이 나오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6만 원 이하에서 샀던 분할 매수했던 주식이라고 하면 조금 줄이셔도 된다라고 봐요. 어차피 여기서 길게 슈팅이 나봤자 6만 2천 원 언저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쌓여 있는 뭐 물량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향후 추정치들은 계속 일단은 눈높이 낮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낮아진 눈높이와 주가의 흐름이 일치되는 시점이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이평선들이 뭉쳐지고 이제 그러면서 뭉쳐지면서 수급 이제 물량 소화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 나오면서 이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뭐 이 정도 사줬다 이게 의미 네. 있다기보다 적어도 이러한 수천억 대 이상의 어떤 매수가 여러 날 이어져야 매수로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결국은 바닥이라는 게 딱 V자 반등으로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바닥을 쌍바닥이든 세 번째 삼중 바닥이든 그 다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좀 비슷한 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느낌이나 주가의 흐름들이 가장 비슷하다는 건 2018년 10월부터 11월 요때 흐름 많이 말씀드렸죠. 요때 흐름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이런 작업들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충격이 나오려면 결국은 요때는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시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외부 변수들 뭐 환율이라던가 유가라던가 뭐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이제 바닥 다지기 그러니까 2,3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여기 깨져버리면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작업들을 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작업이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길어지다가 이제 조금 뭔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조금 이제 탈출하는 시기가 되겠죠. 네. 지금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확 줄었어요. 16%인가 줄었는데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은 다 몇십 프로씩 네. 끌어넣는데 네. 미국의 한국 투자 직접 투자는 네. 40% 증가했다. 네. 근데 할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가 그렇죠. 되니까. 달러가 되니까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환율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그렇지. 할만하죠. 20%는 일단 먹고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우리는 이번 주 주식형 펀드는 선진국은 계속 유출이 되는데 이번 주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1억 달러 0.7억 달러면 얼마죠? 700억. 네. 1억 달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숫자 약해. 0.7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돈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들어온 돈이
이제 삼성전자 한익을 샀고 이제 이게 다른 쪽으로 좀 퍼져나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아세요? 뭐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스닥에서? 아니 몰라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요. 이제 보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무상증자 네, 상장했습니다. 네, 상장을 하면서 보시면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요거만 계속 집중해서 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10조 9천억이 됐습니다. 10조 9천억. 유상증자, 무상증자 물량 다 상장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11조 1,500억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역전이 됐어요. 네, 이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지금 3위가 LNF인데 LNF는 뭐 7조 5천억이기 때문에 아직 뭐 2위 자리를 위협하거나 뭐 1위까지 가려면 아직은 뭐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1위 자리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주도주였었는데 이제 이게 순위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글쎄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면서 일시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LNF 목표가 하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제약바이오 섹터로 뭐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려 왔던 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거 이제 무조건 좀 약간 오늘도 그렇고 조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패턴들이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원래는 2차 전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가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코스닥 수급을 양분을 하고 있었죠. 근데 2차 전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서 3분지 그 제갈공명이 위초고 나눈 천하 3분지기에 썼던 것처럼 이게 세 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조금씩은 이제 성장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년치의 성장을 실적을 이미 주가에 다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리고 2차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주가 한번 쫙 내려와 있는 상태고 바이오는 그 전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선순환이 기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차례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인데 트리거가 뭘까? 라는 관점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SK 바이오팜이나 그다음에 뭐 중해제약, 한미약품, 대용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자고 하는 리포트들이 뭐 굵직한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짧은 뭐 한 장짜리 페이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논리는 그거예요.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성장주의 한 축이긴 합니다만 필수 소비재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시장에서 미인주 판별을 할 때 시장의 심사위원들은 내가 판단하는 게 시장이 판단하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엄청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인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보면 좀 저는 앞으로도 좀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어렵다고 안 볼 게 아니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반등 구간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먼저 흘러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진되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관련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좀 그런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다른 순수 제약주들도 분명히 센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나스닥은 계속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지금 나스닥 바이오텍은 지금 사실 52주 신고가 가는 정도도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바스닥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적 위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들은 그것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특허 취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 종목이 뭐 임상 실패를 한다거나 기술 수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모든 제약바이오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이슈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대형 그 오리지널 약들이 내년에 많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복제약들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제약들이 이제 생산이 많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들 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지금보다 실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네. LNF 이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는 네. 어떤 네. 신호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사실 안 떨어졌잖아요. 고점 영역에 있는 거고, 근데 고점 영역에서 이제 이게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냉정하게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카카오도 저는 그때 이제 고점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도 좀 있고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장비들은 일단은 조금은 이제 저는 고점에서 목표가가 이제 하향하는 리포트들은 조금 지금처럼 예민할 시기에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뭐 추가 매수 정도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바이오주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1위를 했다 오늘. 네. 이제 그거에서 뭔가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네. 흐름이 좋아지는 시그널이 아니겠냐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걸로 네, 이해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위에 있었죠. 예, 위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역전이 됐고요. 예, 이런 순서입니다. HLB도 언제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벌써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까지 벌써 10개 중에 5개, 하나, 둘, 셋, 넷, 네, 5개가 벌써 제약바이오로 채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코스닥 시총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31년 평균으로 보면 확률이 높은 네. 구간이다. 이게 확률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바닥일 확률. 그러니까 상승이라기보다는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사실 뭐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100년 만에 나온 뭐 상승률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30년 갖고 통계껏 되겠냐? 아니 근데 요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틀려가지고 뭘 해도 욕을 먹어요 지금은. 뭐 일단은 이번에 맞겠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의 바닥이라는 게 지금 사실 V자 반등 나오기는 분명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코멘트가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분명히 다음 주 FOMC 하고 나서 이제 그 점도표 찍어보면 그러면 조금은 뭐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변동성 구간에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일 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주식을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드하거나 좀 적극적이시면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30% 정도 나왔거든요. 30%. 근데 30% 정도 나온 케이스가 91년 이후에 7번 있었다고 합니다. 91년도 이후에 7번 있었는데 첫 번째 92년도 8월 달 서울올림픽 이후에 서울올림픽이랍니다. 서울올림픽 이후에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했을 때, 그리고 외환 위기,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 그 다음에 북핵 사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비드 때인데, 뭐 지금도 30% 하락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뭐 30% 코스피가 30% 빠졌을 때 2022년 상반기의 하락을 뭘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코비드 이후에 뭐 긴급
빠른 긴축, 뭐 이렇게 또는 유동성 회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하겠는데 사실 한 30년 동안 단기간에 30% 빠졌던 케이스가 많이 없었다는 거고 빠졌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MDD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했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률 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코스피가 빠졌지만 결국은 다 하락률이 있었지만 다 반등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과거 통계상으로 이제 한번 또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사례가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테스트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한 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조금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주식이라고 이거 이제 구글 트렌드인데요. 주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트렌드가 나오죠. 이게 12개월이고 요거를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면 봐보시면 우리가 주식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가 2020년 3월 4월이잖아요. 그렇죠. 3월 4월. 근데 이때가 보십시다. 3월 말 지나서 4월 달 정도 보면 62 이때가 직전이 한 2020년 1월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가 터진 직전이니까 그때가 30대였거든요. 1월, 2월이 한 30대, 30일, 뭐 20대에도 있었네. 1월 달에는.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29였던 걸로 29. 지금 2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대중에 대한 관심도가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간 거죠. 고점 대비 고점이 지금 한 100까지는 아니구나. 고점이 얼마인가요? 80, 거의 90 정도였던 것 같은데 90에서 지금 30 이하로 내렸으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 관심이 한 1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신용장고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탁금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거래대금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봤을 때 결국은 또 이렇게 항상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이따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제 주식시장 별 재미없다. 뭐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또 공포도 엄청나게 심하고 앞으로 더 안 좋대라고 이런 심리들이 확산이 돼서 다들 관심이 없다가 만약에 또다시 좀 지나고 나면 저는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올라가면 이제 또 관심이 또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또 관심이 일어나면서 또 붐이 또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주식을 이미 그만두고 손절하고 나갔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미 물려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 지금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단타나 여러 가지 뭐 교육들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또 상승을 또 외치는 시기가 또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00포인트 이상에서 또 한 1년 정도를 계속 헤매다가 결국 빠졌던 것처럼 지금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200까지 갈지 뭐 2,200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박스권 내에서의 좀 이제 바닥 다지기를 지나고 나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상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심리가 일단은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바닥에 딱 지고 V자로 오기는 쉽지 않지만 이 바닥을 다지고 또 분명히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잘못하면 지금은 트레이딩 하실 경우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니까. 지금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누구도 여기서 뭐 다음 주 FOMC 이후에 이거를 빌미 삼아서 금리 인상 속도도 고점이다라는 거를 빌미 삼아서 주가가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은 계속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주식을 버리고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었거나 또는 지금 현금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살 기회가 살 기회를 누르고 있다는 거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근데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 예상되는 악재는 이제 다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이제 호재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사도 되냐? 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트레이딩 말고.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좀 불편한 소리들을 하실 수 있는 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지금 그렇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다 물려 있어서 가지고 있는 현물로. 주식을 일단은 최소한 본전이 올 때거나 또는 지금 지수가 30% 정도 빠졌으면 개별 종목들이나 일반 종목들은 최소 30에서 50%는 빠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을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분명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대응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 악재할 만한 게 악재가 다 거의 다 나왔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했지만 그리고 IT 소부장들은 반도체 수요 둔화에서 일단은 당장은 뭐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게임,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쪽은 성장 모멘텀이 좀 없을 거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장비들은 전방 업체들이 투자 재검토 소식 또 이제 고밸류에이션 오늘 대표적으로 나왔던 LNF의 리포트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악재 나올 건 다 나오고 수급도 해결될 거 다 해결되고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 머니들은 뭐 잠깐 상대적인 강세라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제약 쪽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출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 그렇죠. 매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볼 때 실적부터 보시니까 우리가 성장적 볼 때 항상 고평가에 사서 저평가에 팔자라는 표현을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들 보면 뭐 밸류에이션도 사실 일반 제조업체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비교해도 그 개별 기업들의 과거 밸류에이션 이거 이제 밴드들을 보면 다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구간에 있어요, 여전히. 근데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면 떨어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L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SOL 같은 게 이제 지금부터 목표가가 이제 앞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가 일단 영업이익 피크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전자만 봐도 이제 55조까지 떨어졌네요. 60조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익이 나오죠, 내년에. 예,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주가가 후행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봐도 여기는 여전히 증익의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SK바이오팜도 여전히 적자 예상이에요. 적자 예상인데 올해가 적자 거의 뭐 작년에 약간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좋았다가 바이오팜도 올해 고점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는 그림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점점 좋아지는 이제 시밀러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뭐 얘네도 복잡은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여기 증액 사이클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바닥에서 주가가 증액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여기나일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미리 내려봤고 그러면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장기평선에 계속 머리 헤딩 하면서 이제 수급을 소화를 해야죠.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그러다가 뭐 셀트리온 지금 보면 이제 장기평선 맞았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200일선인데 200일선 맞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몇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가죠. 근데 이 과정을 먼저 한 기업들이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거. 한미약품은 이제 이 과정을 먼저 뚫어내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정배열 구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지금 관심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일어나고 만약에 주가가 한미약품이 이제 막 35만 원 뚫고 여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우르르 달려들거든요. 대중들은. 거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는 오르고 있는 주식이 너무 쫓아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안 좋다 하는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죠? 역발상 투자로. 네, 네, 그리고 그때가 뭔가 투자의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어쨌건 아직은 조심스럽게 좀 뭐 봐야 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니까 시장의 붕괴를 뭐 앞으로 뭐 수출도 더 안 좋아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7월달 이제 20일까지 수출 잠정체가 또 나올 건데, 계속 지금 수출을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미국이 더 빠질 거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뭐 2100, 2000이 깨질 거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놓고 보시면 사실 뭐 이 방송도 보시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주식도 안 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아마 이 정도 부분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약바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출 데이터 네.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역 적자 네. 이것도 이제 좀 위험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환율이잖아요. 네. 뭐 강달러.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요소보다는 그냥 미국의 네. 이유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라고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도 있으나 네. 어쨌든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거로 인한 그 위기,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수급을 외국인들이 사주겠느냐? 사실 뭐 1,300원 부근에서 오늘 1,326원. 아니 1,200원 아니 1320, 1,300 아까 25원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26원. 1326원. 예. 근데 우리 1,300원 이상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했었는데, 뭐 지금 워낙에 지금 유로화가 워낙에 약세를 가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 이제 유로화 이게 2013년인가요? 그때 피크스 국가들 결국 금리 올리면 이제 금융 쪽이나 이런 경제가 좀 약간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생활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스페인, 이제 남부 유럽들 이제 그런 나라들 위기가 점점 좀 전이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를 주가 하락 스토리를 써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써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때 다 해결됐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더 꽂혔다가 내려갈까봐 그 고민인 거죠. 그러시면 그런 관점이 있으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안 보시는 게 맞죠. 근데 결국은 침체로 가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뭐 글들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코멘트들 많이 넘쳐나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도 언제든지 스탑로스 또는 매도 버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을 계속 사고 항상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환율로 인한 주식 변동성을 우리가 맞추지 못합니다. 대응을 할 수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결국은 또 인류가 풀어간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거 근거들을 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게 그나마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테마 형태로 순환매 형태로 빠르게 며칠 상간으로 올라오는 네. 이런 주식들 가지고 단타로 치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네, 지금은. 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역사의 함정.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진짜 상승장이 왔을 때 단타로 끝나버릴, 그럼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상승장에서 단타가 더 짜릿하죠. 어떤 네, 면에서? 더 짜릿하고 결국은 단타라는 게 지금은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단타도 힘들어요. 단타도 상승장 또는 상승 섹터 내에서 해야 단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투자의 흐름 안에서 뭐 중기도 있고 스윙 투자도 있고 단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단타를 하는 거면 눌림목 매매는 지금 잘 안 돼요. 눌린 줄 알았는데 더 눌리는 케이스도 많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장이 올라갈 때 단타, 가속 구간에서 결국 단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구간이 아니니까 단타를 하는 거고, 설사 이제 지금이 바닥이고 이제 정말 상승장이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네,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종목장인데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사실 단타하기 제일 질이 안 좋은 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소외감이 들 때가 옆에 지수는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다른 주식들은 네, 막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죠? 저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가는 네. 주식들 막 몇 연상씩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있는 주식은 계속 마이너스 아니면 올라야 찔끔 1%, 네. 0.8% 이게 막 짜증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급등주 눈이 돌아가는 거라.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은 사실 기업 가치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해도 이제 슬슬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진에센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뭐 사실 뭐 공구음원이나 이제 얘도 이제 야. 뭐 얘는 뭐 끝났고 그 다음에 노터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미 요 앞전에서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물량 상장 전에 먼저 빠지고 이제 상장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무상증자를 최근 이번 주에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이거 P&K도 이제 많이 올랐네. 네, 발표하고 올랐다가 이제 좀 다시 밀렸죠. 이런 상태니까. 원래 예전에 상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때는 그때는 지금이랑 좀 흐름이 비슷했어요. 그때는 상한가 그때는 1대1만 발표해도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 3일 갔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권리락이나 그다음에 상장할 때까지 쭉 빠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발표해도 좀 쫙 밀어붙이는 좀 약간 아실 거예요. 다 비이성적인 흐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했던 무상증자 기업들을 흐름들을 보면 좀 뭔가 약발이 이제 좀 안 먹히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멘탈 관리라는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초조하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옆에 돈 버는 게 보이니까 나는 못 벌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 보이나요? 응? 잘 안 아니 보이는데. 딴 거 없어. 여기 HTS를 키면 옆에서 올라가는 상승 종목이 올라 있으니까. 하면서 상한가 종목들 네. 사람 심리 아주 그렇죠. 네. 뭐지 야릇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HTS가. 따라하고 싶게 하고. 네. 그리고 막 급등주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광고에서는 뭐 아무개 씨가 상한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스팸 문자도 계속 유혹하고. 리딩방에서 네, 막 그죠. 또 광고 날라오고 아직도 마이너스십니까? 막 네. 이런. 아직도 혼자 하십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 차분해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냉정하게 보시고 리포트 저는 많이 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리포트와 더불어서 차트도 과거 흐름들도 많이 보시고 한번 시가총액 상위 100개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한 50개 뭐 이렇게만 쭉 보셔도 분명히 지금 시장 대비 얘가 이렇게 강했네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지금 보시면 일례로 후성 같은 거 보면 이거 2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비단 좋은 기업 나쁜 기업 할 것이 다 지금 어려운 구간이니까요.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전에 그 박병창 부장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우리가 반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어디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5% 오를 때 50%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죠. 아니 10% 오를 때 삼성전자 10% 오를 때 50% 오를 수 있는 주식. 그러면 결국 중소형주 단 그렇죠. 뭐 소부장에서 찾아야 되냐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수 반등장이 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대형주가 먼저 먼저. 가지 않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를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의견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반등이 온다 그러면 우리 황 팀장은 어떤 주식들로 처음에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오늘은 일단 일시적으로 약간 만기일 이후에 좀 약간 수급적으로 특이한 날이었다라고 보면 일단 지금은 중소형주단에서 우리가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죠. 어차피 지금 대형주들은 다 감익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또는 횡보장에서의 일시적인 반등, 박스권 흐름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YOY나 QOQ로 지금 실적이 성장하는 애들은 분명히 그런 애들이 또 히트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서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올해 적자지만 내년에 흑자를 노리는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팜 같은. 너무 바이오팜만 말하긴 요즘 하지만 그렇게 바이오 쪽. 아니, 그러니까 황 팀장 바이오에 너무 꽂힌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꽂히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이번 주 내내 강했으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그때 뭐지 이거 네, 맞추기 토너먼트 해가지고 했을 때, 1등으로
우리 그 기대감을 갖추는 주식 1등으로 뽑혔던 게 이제 바이오팜이었는데 바이오팜이랑 네. 근데 참 흐름이 안 좋아요. 네, 바이오팜이랑 제가 뭐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ST팜 이런 종목들인 거죠. 네, ST팜.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이미 매를 먼저 맞았고 수급도 이제 저 해소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쪽.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거를 잊고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뭐라 그럴까 이거 우리 고정관념 없이 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맞아요.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한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바이오 근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린이들이 참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제약주들 중심으로 그런 분들은 또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바이오도 공부해 보시면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다가 망하기도 하잖아. 그냥 그거를 잘해야 돼요. 이제 이게 진짜 화염 속에 뛰어든 불나방이 될지 안 될지 다들 이제 투자하실 때는 나는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욕심 통제 잘할 수 있어라고 근데 생각하지만 그게 잘안 된단 안 말이에요. 되죠. 네,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랑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사례로 아주 그냥 고생을 하는 제 새로운 분을 한번 제가 만났는데 그 사례를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이오가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시장의 흐름이 좀 몰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현상이니까 대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같이 공론화를 해야 될 때예요. 주식은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위험자산이니까. 위험한 주식이에요. 다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 기다리면 언젠가는 오겠지. 어? 근데 바이오는 그렇죠. 잘못 사면 다시는 못 올 가격에 살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바이오주들의 그 고점 대비 내려온 거 봐요. 지금 거의 60% 70% 막 이러잖아. 그럼 신규로 들어가나 생각해 보세요. 네, 쌀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 대비 얼마예요 지금? 59.4% 빠졌네. 그렇죠? 59점.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코스닥 조금 더 1등, 시간은, 그러니까 코스닥 1등 시총 주식이 60% 빠졌으니 네, 그죠. 네. 다른 바이오주들 실적 없는 곳들은 얼마나 하여튼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한다해도 뭐 대형주. 분식회계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가지고 어렵게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증권사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보시면 근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동행하죠, 같이 비슷하게. 거의 동행하죠. 동행하는데 변동성은 헬스케어가 좀 더 크죠. 네, 헬스케어가 좀 더 크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낫다? 아니요, 셀트리온이요. 아니,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더 낫다?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장 상장돼 있고 셀트리온은 코스피 상장돼 있고. 근데 얘네는 뭐 같이 한다더니 언제 하는 거예요? 그 합병? 그러게요. 아직 뭐 그 다음에 없죠? 이야기가? 네, 아직은 뭐 뉴스가 광고는 있었지만 네. 없고요. 하여튼 그 바이오주가 매력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분명한 건 변동성,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반대로 대부분 그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바이오는 확실히 투기적인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거는 분명히 해주시고. 명심하시고 한다 해도 정말 조금 아니면 제약주나 아니면 대형 주식으로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그러지 않은 소형 중소형 그 뭐죠 듣도 보도 못한 그 주식들 그 바이오주들이 튀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괜히 따라 들어가서 하여튼 요즘 제가 그 꼰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저 가족분들 막 이상한 주식 살까봐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 주 또 살아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살아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가 아니라 그럼요. 살아서 만나리. 네, 이제까지 황희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니까요. 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그런데 내일 또 우리 대이짱 김용옥 선생님하고 또 12시에 라이브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 공매도의 고수
분의 입장에서 또 시각 이야기를 듣는 시간.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녁 8시에는 또 역시 김민수 대표의 주간 찐시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또 참석하셔서 직접 방송도 들으시면서 김민수 대표와 채팅으로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 역시 민재기 팀장하고의 주간 찐시황 그때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편안하게 보내시다가 저녁에 또 공부 조금씩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